안녕하세요. 곰순이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선재강 작가님의 체온 1도의 기적입니다. 체온 1도의 기적은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체온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고 느끼게 해주었지요. 저체온에 의해 생기는 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온 1도의 기적, 지은이, 선재광, 편행곳, 다운복스, 낭독, 곰순이 책방. 1장.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진다.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30%가 낮아진다. 의학계에서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인체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무려 500%나 높아진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대인의 90% 이상이 정상 체온에 미치지 못하는 저체온 상태라는 점도 속속 드러났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그간 해명할 수 없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 환자들이 이토록 많은 이유, 그리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체온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이 발생하며 암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벗어날 해법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 50년 동안 벌어진 체온 변화. 사람들은 체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 1년이 365일이라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체온이 36.5도라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온 36.5도는 이제 건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되었다. 실제 사람들의 체온을 재보면 대부분이 정상에서 1도 정도 낮아져 있으며 35도 초반대도 무척 많다. 심하게는 2도에서 3도나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오늘날 딱히 병명을 붙이지 못하는 질병과 통증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손발이 항상 시리고 아랫배가 차가워서 고생하는 여성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저체온의 증상이다. 손발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이 쉽게 발산되어 빨리 차가워진다. 그냥 단순한 수족 냉증이라고 방치하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신진대사 등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지속되면 암이 생기게 된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 능력은 22%가량이, 면역력은 30%가량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로 정상 체온보다 1도 이상 떨어진 몸속에서는 암이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의 몸은 원시 시대부터 36.5도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체온이 이보다 낮아지면 면역체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제때 물리치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다. 머나먼 원시시대에 인간의 체온은 37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은 그로부터 진화를 계속해 왔는데 체온만큼은 36.5도로 수백만 년간 겨우 0.5도의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5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진 것이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의 평균 체온은 36.5도에서 36.8도였고 아이들은 37도 전후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의 90%가 이보다 1도 이상 체온이 낮다.
특히 아이들의 체온은 35도 초반대로 떨어졌다. 성장기 아이들의 면역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대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많아진 것은 이처럼 체온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일어난 일이다. 저체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 옷깃을 여미고 몸을 잔뜩 웅크리게 된다. 팔다리를 활기차게 움직이기보다는 팔짱을 낀 채 종종 걸음을 치게 된다. 바깥 기온에 노출되는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인체도 이와 똑같이 한다. 체열을 덜 뺏길수록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다. 혈관에 흐르는 피가 많을수록 외부 온도 때문에 열을 더 빼앗기기 때문이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류의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4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처럼 속도가 떨어지면 혈액이 우리 몸을 돌며 하는 일에 지장을 받게 된다. 우리 몸의 혈관은 무려 10만 킬로나 되는 초정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이 혈관을 통해 1분 만에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심장에서 나올 때의 동맥혈에는 영양분과 산소가 담겨 있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에는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서 나온 찌꺼기와 독소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혈류가 느려지면 이런 운반과 수거 작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몸이 삐걱거리게 된다. 각 장기가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과 독소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곳곳에 쌓인다. 즉, 혈액이 탁해지는 것이다. 혈액이 오염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계속되는 피로감이다. 머리가 늘 묵직하고 종일 개운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다가 점차 얼굴에 김이나 다크서클이 생기고 전신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또 혈액이 탁해져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노폐물이 쌓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폐물들이 독소를 뿜어낸다. 그러면 해당 장부나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는 저린 증세나 통증을 발생시킨다. 그러고도 오염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병이 생겨난다. 혈관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혈압이 되고 혈액 내 당 함량이 지나쳐 당뇨가 되며 혈액 내 지방이 많아져 고지혈증이 된다. 또한 노폐물들이 점차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이 더욱 좁아지면서 더욱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온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로 발전하거나 혈관이 막힘으로써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 오며 약한 부위가 터져 출혈이 되기도 한다. 암 역시 혈액 오염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암 환자들의 혈액을 보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탁하고 끈적끈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몸만 따뜻해도 병원 갈 일이 없다. 이처럼 체온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손발이 차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현대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찾아보면 10중 8구 체온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필자는 그동안 고혈압을 연구하며 청혈과 체온 상승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약 없이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장이 건강한 혈액을 힘차게 내보내고 그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을 전달하고 찌꺼기들을 잘 배출해낼 때 생명 유지 활동이 활발히 이뤄진다. 필자가 피가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될수록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하더라도 몸이 스스로 잘 이겨낸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온갖 질병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낮아진 체온 1도를 각종 면역질환, 고혈압, 당뇨,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이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주목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 저체온. 체온 1도가 낮아졌을 뿐인데 현대인은 고혈압, 당뇨, 암까지 무시무시한 질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단지 체온 1도만 높이면 이런 질병을 극복하고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체온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한다. 현대인의 90%는 저체온이다. 당신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대부분이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별 이상한 걸 묻는다는 표정으로 질문자를 바라볼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표정으로. 인간의 체온이 36.5도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식으로 통한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에 별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런데 체온 36.5도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이 여겨도 되는, 누구나 당연히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 수치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체온에 숨겨진 많은 의미와 그 절대적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몸속 체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체온은 피의 온도다. 좀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몸을 돌고 도는 피가 각 부위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래서 체온계로 재보면 부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먼저 가장 자주 쓰이는 체온은 기와 혀 및 겨드랑이에서 잰 온도다. 기는 36.8도, 혀 밑은 36.7도, 겨드랑이는 36.5도 정도가 된다. 아기들이나 일부 환자의 경우는 직장을 통해 체온을 재는데 이곳은 37.1도 정도로 다른 부위들보다 몸속과 가까워 온도도 약간 더 높다. 각 부위가 이러한 수치를 나타낼 때 정상 체온이라고 하며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잰 겨드랑이 체온 36.5도를 흔히 인간의 체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외부에 드러나는 체온이 아니라 심부 체온이다. 외부 체온이 정상적일 때 심부 체온은 37.2도다. 외부 체온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심부 체온은 항상 일정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몸이 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는 내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라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는 우리 몸이 항상 어떤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이 입력되어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그 온도가 37.2도이며 이때 인체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곧 모든 장기가 활발히 움직이며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방어 능력을 잘 발휘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 온도는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조절되는 걸까? 바로 혈액의 흐름을 통해서다. 혈액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온몸으로 가는 과정에 시상하부를 거친다. 이때 체온 조절 중추가 이 혈액의 온도를 측정해 원래 입력되어 있는 기준 온도와 비교한다. 그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낮으면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되는 혈액의 양을 줄인다. 열을 아끼기 위해서다. 혈액은 피부 가까운 쪽을 거치는 동안 식혀지기 때문에 순환하는 혈액의 양을 줄임으로써 체온이 덜 손실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온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즉 체온이 기준 온도보다 낮으면 몸을 떨리게 해 근육에서 열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추운 날 소변을 보고 났을 때 몸이 떨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변이 배출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이므로
순간적으로 근육을 떨어 열을 즉시 발생시키는 것이다. 갑자기 냉기를 접했을 때 소름이 돋는 것도 같은 이치다. 피부에는 잇모금이라는 아주 작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피부가 오돌토해진다. 이때도 근육이 수축하면서 적은 양이지만 열이 발생한다. 반면 시상압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을 많이 공급한다. 혈액이 피부 가까이를 돌면서 더 많이 식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도 체온이 기준 온도보다 높을 때는 땀이 나게 해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땀이 표피에서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므로 체온 조절 효과가 있다. 체온이 무너지면 인체 시스템이 흔들린다. 사람은 항온 동물이다.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과 달리 외부 온도가 바뀌더라도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체온은 몸속 체온, 즉 심부 체온을 가리킨다. 팔다리나 얼굴 등 표피의 온도는 달라질지라도 여러 장기가 활동하는 몸 안의 온도는 일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체내에서는 수많은 물리적, 화학적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반응들이 특정 온도 범위에 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체는 그 반응들의 조화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해가는 몹시 정교한 시스템이다. 만약 체온이 항온 동물로서 유지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 너무 높거나 낮아지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세포가 손상되거나 신진대사에 문제가 발생한다. 파충류 같은 변온 동물은 체온 조절 중추가 발달하지 못하여 스스로 열을 생산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외부 온도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햇볕을 쬐거나 따뜻한 땅바닥에 몸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몸은 각 기관에서 열을 지속적으로 생산함과 함께 지나친 열은 혈액순환 과정에서 식혀지게 해 조절한다. 몸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다. 우리 몸의 각 장기와 근육, 피부는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소라 할 수 있다. 각각이 열을 생산하는 비중을 기초적으로 보면 근육 22%, 간 20%, 뇌 18%, 심장 12%, 신장 7%, 피부 5%, 그리고 기타 17% 정도다. 그런데 이처럼 몸이 만들어내는 열이 필요한 양보다 적거나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열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체온은 정상보다 낮은 상태에 있게 된다. 예컨대 근육량이 적으면 열 생산량이 적어 저체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덜어는 체온 조절 중추에 입력된 기준 온도가 낮아 열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몸도 있다. 자신은 땀을 많이 흘리고 열이 넘치니 체온이 높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체온을 재보면 저체온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기준 온도가 낮게 책정된 경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는 정상 체온이 36.5도가 아니라 35.5도나 35도쯤을 여기고 있는 셈이다. 기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체온 조절 중추가 그 온도에 맞추려고 자꾸만 열을 내보내려 하는 것이다. 열 생산량이 적어서이든 배출량이 지나쳐서이든 몸의 온도가 정상보다 낮으면 면역 기능 저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면역 기능 저하가 저체온 상태를 더 심화시키기도 한다. 체온이 낮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김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혈액이 더 탁해져 순환에 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곳곳에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몸을 더 차갑게 한다. 몸이 차가워진다는 뜻은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평소 체온이 36도 미만의 저체온인 사람은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나중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혼란에 빠진 내가 가짜 열에 속는다. 덥다고 해서 내 몸의 체온을 내 의지대로 올리거나 춥다고 해서 내릴 수 있을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더위나 추위를 쉽게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의 체온은 우리 마음 또는 의지와 관계없이 조절된다.
좀 더 따뜻했으면 또는 좀 더 시원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거나 말거나 순전히 몸에 창작된 시스템에 의해서만 작동된다. 그 시스템을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앞서 얘기한 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다. 우리 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들은 체온을 조절하는 것 말고도 수없이 많다. 그 이들을 총괄하는 기관이 바로 자율신경계다. 내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하는 일들. 심장과 위장, 땀샘, 생식기, 동공 등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율신경계에 의해 작용이 조절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계란 말 그대로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라는 의미다.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심장도 뛰어야 하고 소화도 시켜야 하고 적절히 땀과 대소변도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을 대뇌에서 모든 지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몇 초도 못 가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그거 외에도 대뇌는 할 일이 산더미다.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며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해야 한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컴퓨터로도 그 많은 일을 일일이 판단하고 지시 내릴 수 없다. 아니, 자율신경계 자체가 선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라 할 수 있다. 각 기관은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반응을 거의 방사적으로 내놓는다. 더욱이 대뇌가 그것을 통제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수백몇 년에 걸쳐 진해해 오면서 매우 정교한 독자적 메커니즘을 갖추었기에 이를 의식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소처럼 움직이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은 하나가 촉진되면 다른 하나는 억제되는 기량작용함으로써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은 주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비교감신경계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휴식하는 등 에너지를 얻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 자율신경계의 이러한 기능은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맹수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때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 이미 상황은 끝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자율신경계가 잽싸게 나서서 처리한다. 위협이 나타나자마자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맥박과 혈압, 혈당을 일시에 올림으로써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한다.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혈관이 수축하여 체온도 떨어진다. 이처럼 교혈압이나 고혈압, 저체온은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부교감 신경이 나서서 몸이 긴장을 풀고 느긋해지도록 하며 체온도 정상으로 되돌린다. 그런데 긴장 상태가 금세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위협을 느낀다거나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해서 맥박과 혈압,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다고 체온이 계속 낮은 상태에 있다면 이때는 자율신경이 편향되어 조절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된다. 혼란에 빠진 자율신경계. 현대의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이 이완되는 시간은 적고 늘 긴장해 있다. 아마도 잠을 자는 시간 빼고 대부분 시간을 긴장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적 경쟁, 스펙 경쟁, 외모 경쟁 등 모든 일에 경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적 경쟁이라는 전쟁을 치른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되어 있다. 이제 길을 가다 사자나 호랑이를 만날 일은 없어져 있음에도 우리 뇌는
원시시대와 똑같이 반응한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원시시대의 사자만큼이나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 조절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증세를 자율신경씨 조증이라 한다.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피부도 가렵고 가슴도 답답해진다. 자율신경계가 체내 제방 기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도 각약각색으로 나타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그로 인한 저체온이 자율신경계 혼란을 가져온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인들을 개선해주는 조치가 시급하다. 아침마다 몸이 찌뿌둥한 이유가 있다. 체온은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열이 있으며 몸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것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 즉 죽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체온이 낮아지면 생명력이 그만큼 약해지다는 의미가 된다. 생명력이 약해지면 손발과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겨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체온 36.5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체온이 이보다 낮아지는 것은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나아가 체온 1도가 생과 사를 가르기도 한다. 등산객의 조난사고나 선박의 난파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인을 보면 저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높은 산의 차고 습한 바람은 체온을 빠르게 앗아가며 심지어 물속에서는 땅에서보다 10배 이상 급속도로 열이 빠져나간다. 이러한 조난 상태에서는 체온 1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 체온이 조금 올라가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다. 하지만 체온이 낮아지는 것은 건강에 무조건 나쁜 영향을 준다. 정상 체온보다 0.5도만 낮아져도 저체온증이라 하며 수족 냉증이나 어깨 결림부터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고혈압, 당뇨까지 수많은 질병을 부른다. 그래서 체온은 건강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하루 중 가장 체온이 낮은 때는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으며 냉증이나 암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그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면 한 사람의 체온은 항상 같을까? 그렇지 않다. 하루 중에도 0.5도에서 0.7도의 체온 변화가 나타난다. 체온이 가장 급격히 떨어지는 때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다.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된 환자나 노령 인구의 사망률이 특히 이 시간대에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천식이나 뇌경색, 이형협시증 등의 발작도 이 시간대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로 우리 몸은 이때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다. 우리는 1도 이내의 체온 변화로도 몸 상태가 확연히 다른 것을 매일 느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드드하고 움직임이 둔한 것은 체온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체내 대세가 느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대인 대부분이 지속적인 저체온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처럼 찌뿌드드한 상태로 매일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상 체온 36.5도를 기준으로 체온이 내려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 0.5도가 내려가 36도가 되면 몸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난다.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뇌가 근육의 수축 연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 온도만 되어도 의학적으로는 저체온증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인 대부분이 이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늘 추위를 느끼거나 몸이 떨리지 않는 것은 이 상태가 만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을지라도 몸이 최대치의 활력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1도가 떨어져 35.5도가 되면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만성 변비가 된다. 또한 실현관,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 및 생식기관에 이상이 발생한다. 체온 조절 및 동공 조절 등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가 교란되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체온이 오래 지속되면 당뇨, 고혈압 등의 사연병이 온다. 1.5도가 떨어진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는 온도다.
면역체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자가치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활개를 치르게 된다. 실제 암 환자들 중에는 체온이 35도 수준인 사람이 무척 많다. 2.5도가 떨어진 34도는 한계 체온이라고 부른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온도로 예컨대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되었을 때 이 온도를 보인다면 살아나거나 사망할 확률이 반반이다. 3.5도가 떨어진 33도는 동사하기 직전 환각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체온이다. 헛것을 보게 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몸의 균형을 잃는다. 그리고 정상 체온에서 6도가 떨어지면 의식을 잃게 되고 7도가 떨어지면 동공이 확대되며 9도가 떨어지면 숨이 멈추게 된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체온으로 볼 때 그 거리가 10도도 되지 않는다. 체온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금세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저체온 상태에 있으면 몸의 각 부위가 재기능하지 못해 큰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체온이 낮아지면 피가 탁해진다. 몸이 따뜻하면 혈액이 몸 곳곳에 순조롭게 돌아다니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느려지고 순환에 장애를 얻게 된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먼저 영양분과 산소가 각 장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장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간의 해독력이 저하되며 폐나 신장, 방광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힘차게 흐르지 못하는 혈액은 혈관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게 한다. 설거지할 때를 생각해보자. 수돗물이 어느 정도 세기가 되어야 그릇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나 깨끗이 씻겨 내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릇에 남게 된다.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그 자리에 눌려붙기 마련이다. 혈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음식물 찌꺼기처럼 눈에 띄는 덩어리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노폐물이 혈관에 정체된다. 노폐물이 혈류를 따라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에서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몸에서는 간, 폐, 신장, 방광, 대장, 땀샘 등에서 이러한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피 속에는 점점 더 많은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 혈액순환은 각 조직의 대사 광정에서 생겨난 가스나 쓰임이 끝난 영양분 찌꺼기 등이 들여 있다. 그뿐 아니라 넘쳐나는 영양분도 섞여 있다. 특히 트랜스 지방, 당 등이 문제가 되면 이것들이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관벽에 달라붙음으로써 혈류 속도를 더욱 느리게 한다. 결국 저체온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가 점점 더 탁해지고 이것이 다시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피 건강의 척도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혈액이 오염되면 얼굴색이 탁하고 창백하며 다크서클이 특히 진해진다. 피가 오염되면 코나 잇몸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비염이나 잇몸염증이 나타난다. 또 팔다리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도 알 수 있다. 손발이 차고 저린 증세가 나타나면 피가 탁해진 것이다. 독소가 혈관을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므로 여기저기가 쑤시고 저리며 뭉쳐서 탁탁해진다. 이 증세가 지속되면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무력 증세가 나타난다. 간혹 몇 걸음 못 걷고 주저앉는 어른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증상이다.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증상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 피가 오염되면서 그런 건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 역시 혈액 오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그나마 돌고 있는 혈액마저 맑고 깨끗하지 못한다면 잠만으로는 피로를 떨어내줄 수 없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또 평소와 달리 숨이 가쁘거나 빈혈이 아닌데도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고 귀에서 공충 날갯짓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며 눈이 자주 충혈되는 것도 이 이유다. 여성이라면 생리통이 더 심해지고 생리 주기가 바뀌거나 일정치 않아지며 심한 경우에는 불임이 되기도 한다. 탁한 피는 건강을 위협한다.
더욱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츰차츰 오염되어 간다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다.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에 걸쳐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탁한 피해 문제 역시 저체온에서 출발하므로 체온을 높인다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면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인체에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에 맞서 싸우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를 면역체계라고 한다.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져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된다. 일본 이시하라 클리닉 원장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00% 이상 올라간다고 밝혔다. 니가타 대학원의 아보 도우루 교수 역시 이렇게 말했다. 면역력은 저체온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지만 몸이 따뜻하면 림프구가 작동하여 면역력이 발휘된다. 일본에서 이 분야 권위자인 두 의사가 면역력과 체온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체온 1도가 떨어질 때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 추위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몸을 웅크리듯이 체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도 위축된다. 혈관이 수준되어 영양분과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사란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화학 반응을 가리킨다. 이는 기초대사와 신진대사로 나뉘는데 심장의 박동, 호흡, 체온 유지 등이 기초대사에 속하고 음식의 섭취나 소화, 배설 등은 신진대사에 속한다. 그러므로 대사 능력이 위축된다는 것은 심장, 폐, 뇌, 소화기관, 배설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장기의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처럼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분의 흡수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의 배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피가 탁해진다. 노폐물과 독소로 탁해진 피는 흐름이 느려지고 이 때문에 곳곳에서 순환장애가 일어난다. 말단 부위나 미세한 혈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고 혈액이 원활히 들지 않기에 체온은 더 낮아진다.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곧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과 같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대사 능력은 12%가 떨어지고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 어떤 병이 됐든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실제로 체온이 낮다. 당뇨병이나 암, 아토피 등을 앓고 있는 대부분 환자가 정상 체온에 미치지 못한다. 면역체계의 좋은 온도는 36.5도 이상.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체온에서 신호가 나타난다. 즉, 열이 오른다. 몸에 들어온 병균과 싸우기 위해 면역체계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체온 36.5도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이 된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자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여겨야 한다. 면역은 원래 의무를 멸한다 라는 뜻으로 한번 걸린 전염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벗어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면역 활동은 혈액 속 백혈구의 활동을 말한다. 혈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혈액은 대개 적혈구 45%, 혈장 55%, 백혈구와 혈소판 1%가량으로 되어 있다. 그곳에서 산소와 각종 영양분을 몸 곳곳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대사 찌꺼기를 배출하는 일은 적혈구와 혈장이 맡는다. 그리고 1%짜리 백혈구가 외부 침입자들을 방어하는 일을 맡는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백혈구는 혈액 1ml당 5,000개에서 7,000개가 들어있다. 활동량이 많으면 백혈구의 숫자도 늘어 8,000개에서 10,000개까지 이르기도 하고 움직임이 적거나 매우 마른 사람은 4,000개 이하를 보이기도 한다.